일본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도쿄에서 지하철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선마다 회사가 다 다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도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려 할 정도로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숫자로 한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보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7%. 라는 거는 정말 일본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일본인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17% 안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거나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만의 목적으로 가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나는 일본인은 정말 그 극소수의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인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또.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본의 문제인 거죠. 이거 가지고 야,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에 이렇게 적게 오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그만큼 해외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해외여행을 나가다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만의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느끼고 돌아오면은 역시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스시 같은 경우도 일본 본토니까 일본에서 그 스시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일본 하늘이 맑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맑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한국은 항상 미세먼지 황사 중국에서 엄청나게 넘어오고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 가면은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하늘의 색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길거리가 깨끗하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본도 더러운 곳은 더럽습니다. 번화가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축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축제가 벌어진다거나 하면은 쓰레기 천지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쓰레기 쌓이고 버려지고 그러는 건 똑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의 마감이나 길거리 보도블록 깔린 어떠한 그런 마감들 그리고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건물의 마감이라던가 보도보도 깔린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주로 자주 보는 어떤 그 유명한 건축가 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꼼꼼한 부분 때문에 깔끔한 잘 정돈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일본 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된 차량도 없고 이런 거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 불법 주차 과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차고지 인증제도 주차장이 꼭 있어야지 차를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 등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일본의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역시 일본은 다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동남아 과일은 다르다 항상 하잖아요. 역시 동남아 과일은 진짜 달러 먹어봐야 돼 이런 얘기 항상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거는 눈치 문화라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의 꼼꼼함, 일본인들의 뭐 청결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 좀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그 소득 수준 때문에 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실질 소득이 감소됐습니다. 일본은 계속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반면에 일본인들의 소득 수준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버블 이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본인들은 더 힘겹게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일본인들의 소득 수준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이 0.5% 감소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일본 국민 부담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기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얼마만큼을 정부한테 주느냐, 정부가 얼만큼 떼어가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975년 보시면은 25.7%입니다.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 그런데 2025년에는 4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은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되거든요. 국민 부담률이 한국보다 일본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한국인이 100만 원을 벌고 일본인이 10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을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요.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일본보다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적게 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힘겹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1995년과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봉 500만 원인 사람이,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 401만 엔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995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27만 엔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1995년보다 270만 원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일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세수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력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붙잡는 거죠.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래서 생긴 게 일본에서는 퇴직을 대행해주는 회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회사가 퇴직서를 내주고 이제 퇴직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뭐 아무래도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인원을 뭐 잡기 위해서 뭐 좀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좀 그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잡기 위해서 좀 그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년 전쯤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좀 일본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전기요금이.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크게 논란이 됐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영화에 있습니다. 민영화. 일본은 모든 걸 민영화했습니다. 모든 걸.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대중교통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 도쿄에서 뭐 지하철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하철 노선마다 회사가 다 다릅니다. 한국은 요금 한번 내면은 그냥 그걸로 갈아타면서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그 종착 지역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갈아타면은 이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또 다시 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노선마다 회사가 다 다르니까 요금을 또 내고 또 한번 갈아타려면 요금을 다시 또 내고 그리고 또 그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어디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돈 10,000원 정도는 지하철에 소비가 되는 정도로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쿄 같은 대도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노선도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으로 노선이 막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하철, 뭐 전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할 정도로 민영화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의 질도 안 좋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는데 수도가 2022년인가 2024년인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수도도 민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은 이 수도 요금이 크게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현재 각 지역에서 수도 요금을 많이 올린다, 뭐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노후화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수도관이 터지고 그리고 녹물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수도관 노후화 때문에 좀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가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수도 요금이 10배 이상 오를 거다, 뭐 수십 배 오를 거다,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민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다 민영화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이 됐습니다. 요금은 비싸고 서비스는 개판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민영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민영화가 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걸 막아냈잖아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철만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탈 수가 있잖아요. 한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죠. 소득의 차이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가 훨씬 좋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야, 일본이 더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은.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소득을 봤을 때도 한국이 소득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소득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고 일본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훨씬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민영화돼서 공공요금이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물가를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월세라던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높고 특히 도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가 훨씬 더 좋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이제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올해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지구 온난화의 문제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지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내리는 비를 보면은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뭐 요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관리의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은 아무래도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운 지역은 덥고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그 위쪽으로는 한국하고 기후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굉장히 좀 날씨가 추워지고 좀 이러한 특징이 있긴 있는데 이제 도쿄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덥긴 덥죠. 좀 습하고 한국보다는 좀 더운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뭐 습도도 높고 그리고 기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좀 한국인들이 처음에 가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굉장히 기온이 높았을 때.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오사카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 기온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이러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정말 주르륵 주르륵 흐를 정도로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가다 보면은 그 더위 때문에 놀라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근데 제가 갔던 데는 홋카이도 쪽이라서 홋카이도는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는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홋카이도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홋카이도 지역이 여름에는 좀 선선하거든요. 밤이 되면은 좀 쌀쌀할 정도로. 그래서 좀 긴팔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운 자켓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여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원래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홋카이도에서도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 쪽은 선선하고 추운 지역이니까 물고기들도 선선한 지역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뜨거운 지역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홋카이도 지역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징어 관련된 그러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 명물이 오징어인데 정작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상기후 때문에 일본도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 오사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랜드 링이라고 오사카 엑스포를 쭉 둘러싼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벽이 나무 그 기둥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냄새와 동시에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러한 문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20명인가 30명 정도가 쓰러져서 뭐 후송이 됐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것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오사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유메시마라는 섬이 쓰레기 섬이거든요. 그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그러한 쓰레기 섬이라서 메탄가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탄가스 폭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정말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뭐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홋카이도에서 한 몇 주 동안 있다 왔는데 그 몇 주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 계속해서 뭐 어디에서 뭐 몇 도 지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자막이 뜨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작은 지진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일본 안에서는 불안한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 5일로 알려졌던 타츠키료 작가가 예언한 일본 대지진, 일본 침몰이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해일로 이제 일본이 침몰하게 된다. 뭐 그러한 얘기까지 있어서 좀 일본에서는 좀 지진에 대한 좀 불안과 공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타츠키료 작가는 7월 5일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7월 5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7월 5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7월 5일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재미있는데 7월 5일에 지진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았다. 뭐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캔슬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관광업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타츠키료 작가 그리고 그 출판을 한 출판사의 그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소송으로 이거 뭐 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배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좀 이런 건 좀 재밌는 부분이죠. 일본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거든요. 이제 남쪽 한 오사카에서 이제 큐슈로 이어지는 그쪽 부분에서 이어지는 지진이 가장 크게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에 이거 상향 조정했습니다.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8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 정부 그리고 언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또 어떤 전문가들은 2030년 안에 이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 세 개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벌어진다면은 그 영향으로 수도지카 지진이 벌어지고 그 영향으로 후지산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도지카 지진인데 그런데 피해로 봤을 때는 수도지카 지진이 아무래도 피해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뭐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수도지카 지진은 도쿄에 대지진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도쿄만 피해를 입고 도쿄만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도쿄 안에 정치, 경제, 뭐 문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도쿄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지카 지진이 만약에 온다 그런다면은 일본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재해가 동시에 벌어진다면은 일본은 뭐 일본 전체 국토는 다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거라서 지금은 뭐 피해를 입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지카 지진하고 뭐 난카이 트로프 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좀 상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익사단법인 토모카케가 2018년에 난카이 트로프와 수도지카 지진의 피해액을 시산했는데 난카이 트로프 피해액은 1,410조 엔에 이른다고 예측했고 수도지카 지진은 1,001조 엔에 이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카이 트로프하고 수도지카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도 피해가 있겠죠. 일본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은 전 세계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타격을 입으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고 그리고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가 한 몇 센치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니까 만약에 수도지카 지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벌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폭우라던가 폭염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라던가 뭐 이상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사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피소에서 엿보기와 성피해 위험, SNS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주의 당부. 이 기사는 2024년 작년 1월 달에 노토반도 대지진 당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비 피해를 입거나 지진 피해를 입거나 해서 사람들이 대피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피소에서 성폭행 피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때 이후에 좀 공론화되기 시작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작년 그 노토반도 대지진 때 피난소에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전단지가 배포된 그러한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주의를 해라. 성폭행 위험이 있다. 이런 거를 배포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들어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피난처 리더가 성관계를 강요. 남편이 지진 피해로 사망. 딸과 피난처에 피신했다. 대피소 지도자가 성행위를 강요. 거절하면 여기 있을 수 없게 된다. 딸에게 피해가 간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 응했다. 피난소 리더 격의 남성을 포함해 복수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반항하다 살해당해도 바다에 버려져 쓰나미 탓으로 돌릴 두려움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성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의 일단이다. 마사이 씨와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발족시킨 동일본 대지진 여성 지원 네트워크가 직접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 가을부터 앙케이트를 실시. 접수된 82건 중 남편이나 교제 상대에 의한 폭력이 45건, 그 외의 폭력, 주로 성피해는 37건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5세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남아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호 물품을 주겠다라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빌미로 성폭행을 한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죠. 지역사회의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던가 뭐 조직의 리더라던가 뭐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커다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비 피해, 지진 피해 이러한 것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피해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이주 목적으로 일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관광으로 본다면은 일본이 그 중국 부유층한테 10년 관광 비자를 주기도 했었고, 일반적인 중국인들한테는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까지 뭐 연장시켜주고 해서 관광객들도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주하는 그러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이주하는 그러한 경향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즈오카 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온천지대가 있는데 그 온천지대를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정말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온천거리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온천 여관을 구입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외국인들이 일본 온천 여관을 소유하는 비율이 50% 정도까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외국인은 뭐 중국인이 되겠죠. 그만큼 중국인들이
일본의 온천 여관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 여관들이 다들 망해가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온천 여관에 잘 안 갑니다. 일본인들이 온천을 생각하는, 료칸을 생각하는 게 좀 촌스럽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게다가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경영할 사람을 또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관들을 중국인들이 싹 다 사들이고 있는 거죠. 좀 이러한 특징이 좀 있고, 게다가 일본에는 경영관리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5년 동안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2000 몇 년도쯤에 개정이 돼서 이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비자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국가를 보면은 중국인이 50%를 차지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사람의 50%가 중국인.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이 경영관리 비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관리 비자가 5년짜리인데 5년 이후에는 이걸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주 목적으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이걸 받는 이유가 이주 목적으로 이것을 받고,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걸 받는 어떠한 그 방법을 공유를 하는 게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크게 또 나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게, 예전에는 이제 부유층만 일본에 왔다면은 중국의 중산층까지도 이제는 이제 이주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편리하고 살기 좋으니까 좀 일본으로 오는 건 아닌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굉장히 많이들 나가잖아요. 뭐 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그 외국인들 투자를 좀 쉽게 받기 위해서 좀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고 좀 부작용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중국인이 가는 곳은 반드시 부동산이 상승하고, 전 세계의 중국 자본이 부동산을 투기하고, 그러면서 뭐 부동산 상승되고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그 동네에 또 생겨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일본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몇 년 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분양 난 거를 중국인들이 싹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봤더니 그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이 중국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이 아파트를 렌탈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올 때 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공항에 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이 차들이 중국인들을 실어 나르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차량들입니다. 이 택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그러니까 합법으로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중국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싣고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이들이 숙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후에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중국인 전용 풍속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하고 이제 남성이 가서 그러한 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중국인 전용 풍속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이점이, 예전에는 이러한 풍속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필리핀, 태국 이쪽 여성들이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여성이 이러한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본다면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징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 이거는 뭐 똑같은 현상이고, 또 다른 상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보다 일본의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러한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부분은 일본의 인구 감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0%가 중국인 유학생인 미야자키현의 고등학교 입학식에서는 중국 국가 재창, 일본인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의 어느 고등학교에는 90%가 중국인 학생입니다.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좀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데 뭐 50%가 중국인이다. 몇십 퍼센트가 중국인이다. 좀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학교들 보면은 인구가 적은 지방에 있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인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중국인 학생들로 학교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도쿄대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인데, 외국인 유학생 수가 5,231명인데 그 중에서 중국인이 3,545명입니다. 유학생의 66%가 중국인입니다. 와세다 대학의 같은 경우는 70%가 중국인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의 저학력화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교만 나오고 그 이후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박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장 밑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선이 일본인데, 일본이 굉장히 낮죠. 또 그리고 수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좀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과정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중국 유학생이 와서 채우고 있습니다. 일본 박사 과정의 20%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중국인 유학생이 또 이걸 받아가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느냐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학력을 중국인 유학생이 채우고 있는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노벨상 강국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본에서 더 이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세금으로 중국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먹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금으로 교육받은 중국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먹튀다. 이거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좀 그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1억 2천만 명이 조금 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역마다 중국인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숫자의 중국인이 급격하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얘기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
좀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좀 생각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뭐 중국인들 부동산 투기 뭐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제한을 가해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